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송나영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표심 결집에 나섰는데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빛의 혁명과 내란 종식을 강조하는 마지막 유세에 나선 뒤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30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벌이며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대학가를 돌며 청년층을 공략 중인데요. 경기 시흥의 한국공학대에 이어 경산 영남대를 돌아 대구 소송못 일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과연 유권자의 표심은 어느 곳을 향할까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죠. 지혜롭고 현명하게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대선 하루 전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맞춤형 학교 급식 종합대책 살펴봅니다. 이어서 박교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부양 등 효과는 컸지만 여전히 도청 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들의 신도시 이전 추진과 함께 도청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고속철도 등 핵심 SOC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청 신도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사 소재지 중에 경북이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지 않는 곳이죠? 네,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당연히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도시들은 철도와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도 가운데는 서민 제주를 제외하고 육지에서는 경북이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그리고 방진 영덕 고속도로 서이성 IC도 있고 또 안동역 중앙선 KTX와 같이 도청 신도시 주변에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기는 하나 접근성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상북도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점촌 안동선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문경 안동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점촌 안동선 고속철도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 노선 어떤 특징을 가진 노선인가요? 네,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남북 형태로 돼 있습니다. 북부권에 개통한 중앙선 KTX가 그렇고 잘 알고 있는 경부선 철도 이렇게 동서인간 철도는 사실상 드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마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서울을 기점으로 이제 뻗어져 나가 있는 형태고요. 반면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가 건의한 점촌 안동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동서횡단 철도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건설돼 있는 중앙선 KTX와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이 노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선 전철로 건설되는 점천 안동선 철도는 점천역에서 도청 신도시를 거쳐 안동역까지 약 57km 길이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고속철도 간 연결이 되면 그 효과가 정말 크겠네요. 비단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전체는 대표적인 철도 교통 오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그나마 지난해 연말 이제 중부 내륙선 고속철도와 중앙선 KTX 복선화 완료가 이뤄지면서 수도권의 접근성이 그나마 개선은 됐으나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주민이라면 KTX 이용을 위해서 안동역이나 용주역 혹은 문경역까지 최소 20km에서 30km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신도시에 철도역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불편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앙선 KTX의 시 종착역인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외에도 중부 내륙선 철도를 이용을 해서 수서역이라든가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중부 내륙선 김천 문경 구간 건설이 가시화되면 구미나 김천과 같은 경북 서남부권 주민들의 도청 신도시로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이 됩니다. 도청 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인 만큼 이들 주민들의 접근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일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 아무리 필요하다 주장을 하더라도 예산은 중앙에서 쥐고 있잖아요. 경제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제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경상북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촌 안동선 건설을 통해서 생산 유발액은 4조 4천억, 고용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는 각각 3,800여 명, 4,400여 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도청 신도시의 경우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의 시도청 소재지 중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는 곳인 만큼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면 당위성도 충분하고요. 이제 내일이 대선인데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9일 도내 22개 시군별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천군 공약으로 점천 안동선 건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의 공약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 것만큼 만약 당선이 된다면 실제 이루어질지 집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문경 안동 고속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네, 고속도로 노선 자체는 점천 안동선 철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문경과 도청 신도시 안동을 잇는 총 연장 65km 길이입니다. 이 고속도로 또한 중부 내륙 중앙 고속도로 간 연결이 가능하게 해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강력 교통망이 구축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같이 이제 중부 내륙권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총 3조 1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점촌 안동선 철도는 좀 알려져 있지만 문경 안동 고속도로는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도청 신도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활용이 가능한 고속도로 나들목이 이제 산동 IC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세종시로의 출장을 위해서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서의성 IC까지 돌아가야 한다거나 또 34번 국도를 이용해서 40-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점천 함창 IC를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불편함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문경 안동 고속도로 건설은 경상북도가 여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꼭 가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이전 기관 유치나 산업단지를 건설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참 중요해 보여요. 네, 당장 8월 말부터 이제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도인재개발원이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새롭게 동지를 틉니다. 현재 준공이
준공이 된 상태고요. 네. 이곳에는 이제 상시교육생 100여 명 이상을 포함해서 인재개발원 직원 30명 등 130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휴교과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올해에만 57개 가정에서 11,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기간 중에서는 이제 경북도 체육회와 경북도 장애인 체육회, 경북 도립예술단 내 이전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들 기관들의 이제 이전 대상 인원을 합치면 약 250여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은 기관들도 이전을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산업단지 경우에는 국가바이오산단이 이제 2028년, 29년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신도시의 심각한 주거 부족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신도시 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입주율과 또 분양률이 모두 100%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당장 8월에 이제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하게 돼도 직원들이나 교육생들이 머물 숙소가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대안으로 이제 올해 새로 출범한 경북대 예천 캠퍼스, 그러니까 예천에 있는 경북도립대 기숙사를 활용할 필요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예천 캠퍼스에는 39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 3개 동이 있는데 이들의 공실률은 약 6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천 캠퍼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라는 효율성 측면 외에도 그 도청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예천의 원도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청 신도시는 발전 속도는 비록 조금 늦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이고요. 또 인구 절벽 시대인 만큼 북부권 시군의 소멸과는 별개로 신도시의 모든 기능이 집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껏 투자해온 데 대한 본전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도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또 애기 울음소리도 계속해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신도시의 주거 부족 문제까지 경북의 이야기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섭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을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항상 그대와 함께
89.1 MBC 라디오 6시 20분 2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에서 맞춤형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김대승 급식 담당 사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청 급식 담당 사무관 김대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이 맞춤형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마련이 된 건가요? 예. 이번 종합대책은 저희 종사자의 처우 향상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배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국의 급식 학교가 724교인데 그중에 2, 3식 학교가 181교나 됩니다. 1식 하는 학교보다 2, 3식이 당연히 더 힘들고 어렵겠죠. 네. 조리나 배식, 청소 등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싶어서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또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1000명의 학생이 뭐 2교대, 3교대로 온다고 하더라도 분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고자 또 했고, 네. 세 번째는 10년 이상 된 노후 급식 시설도 현대화를 좀 하고 환기 시설 관련해서도 그 급식들 내에서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늘 학교급식 이야기가 하면 나오는 게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럼 기존 급식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2, 3식 학교의 조리 종사자들을 방학 중 비근무에서 장시근무로 전환합니다. 현재는 뭐 기본 계약 일수 285일에 청소, 교육, 학습 휴가 등을 포함하면은 평균 한 330일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한 달치 월급이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과대 학교 같은데 인력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급식이는 301명부터 그전에는 학생 수 150명당 한 명씩을 추가를 했는데 이걸 130명당 한 명으로 내려서 네. 총 227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 되면은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기존에 83.3명에서 78.8명으로 4.5명이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급식실 환기 설비를 개선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 2029년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2년 앞당겨서 2027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일단 로드맵을 살펴보자면 올해 말까지 280개 학교에서 개선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2년간 415개 학교에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결국엔 예산 문제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것이 뭐 결국은 우리 경북교육청의 의지 문제인데 사실은 계획을 세우면 항상 예산 문제가 잇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안 하던 사업은 아니고 2029년까지 4년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을 2년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2028년, 29년 사용할 예산을 26년, 27년으로 당겨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기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6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부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모두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조리 로봇 그리고 자동화 기기 도입이 눈에 띕니다.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처음 도입되면 사실 저희가 휴대폰을 쓸 때도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포항고 등 7개 학교에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정화를 지금 하고 있고 2학기부터인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이제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또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도 있지만은 사실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조리 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조리 종사자 인력은 확대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그간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니까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느 항목에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2022년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한테 폐암 예방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설량의 흉부 CT를 촬영하는 것인데 당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설량이지만은 매년 실시할 경우 방사능 피부 가능성이 있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한 1,7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강화하신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기존에는 저희들이 영양사 조리사 대상 연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과 또 조리실 내의 안전교육에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조리와 영양, 급식 운영 등 각자의 직능별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영양교사, 영양사에게는 식품 알레르기 대응이라든지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전문 능력을 강화하고 조리사와 조리원에게는 메뉴 개발, 기술, 식재료 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급식 관계자 교육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실습을 잘 못했거든요. 네. 이론 위주로만 하고 실습은 이제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이제 했는데 실습 교육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교육을 하면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 학교 급식 문제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일 텐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추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4.78% 증가하고 있었고 처리 비용도 매년 7.61%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대책을 4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좀 학교에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잔반 발생 실태조사 및 위탁 처리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학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은 예산이 많이 들도록 해서 개선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세 번째가 적정 급식량을 상출하고 식재료 관리를 효율화해서 학생들이 또 급식을 또 안 먹고 이렇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하고 네 번째가 이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또 4가지 대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정말 잘 실현이 돼서 학교 급식 현장이 효과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오늘 이렇게 홍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 모든 것은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할 예정이고 조리 종사자의 처우 향상과 급식실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경북교육청에서 맞춤형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 3식 학교 조리 종사자의 방학 중 비근무를 상시 근무로 전환하고 또 과대 학교의 조리 종사자 인력을 확대하고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을 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김대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조 영양봉화 박교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조 영양봉화 박교환입니다.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세전이 정말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바쁘게 일정 소화하고 계시죠? 네, 진짜 하루 남았네요. 네. 오늘 저도 바빴습니다. 또 영조 영양봉화가요. 면적이 서울 면적의 4.5배입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또 이것저것 다녀야 할 것도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현재는 영주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주에서 오늘 마지막 유세가 곧 7시부터 영주 택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오전에 지금 인터뷰하고 이제 그러시군요.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늘 유세 일정은 어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 어제는 저희 이제 안동도 다녀가셨고요. 또 대구, 울산, 부산 해서 이제 영남권 순회하셨고 오늘은요 한강 북쪽 강북, 성북, 도봉 이쪽에서 유세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남 거쳐서 또 성남에서는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성남 주민교회가 이재명 후보 정치를 처음 다짐했던 곳인데요.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 광명 그리고 또 서울, 강서, 양천 이쪽 거쳐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여의도 공원에서 이제 유세합니다. 또 여의도 공원이 아시다시피 이번 내란 국면에서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 이걸 통해서 내란을 극복해낸 그런 장소인 만큼요. 그곳에서 마지막 유세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짐 로저스 지지 진위 공방으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세계적인 투자자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허위라는 보도에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아시다시피 또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짐 로저스죠. 이분 워렌 버핏이라든가 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이제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송경호 교수라는 분과 소통하면서요.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요. 일부에서 약간 왜곡된 보도 나왔는데 그 보도를 기초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지금 후보직 사퇴 이런 거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쩌면 가짜 뉴스를 또 확산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오늘 송경호 교수가 짐 로저스와 나눈 대화 원문, SNS 대화 원문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짐 로저스가 현재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했고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 전쟁 분위기, 남북 대치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가치가 많이 헐값에 매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또 대북 투자 기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 상업적 접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인식을 피력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 교수에게 이 후보 지지문 작성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고요. 두어 번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제 개성공단 기업 대표분들과 이제 공동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허위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이 또 어떤 허위라는 검증되지 않은 보도에 의지해서 후보직 사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당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의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의견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짐 로저스 회장의 그 표현 관심을 갖고 분명히 지지 의사 특히 그 대화 과정에서 지지 의사 밝힌 것 이런 것 다 맞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 논란 한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또 약간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남북 관계 이걸 생각해 볼 때 어떤 대북 기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밝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점인 게요. 사실 이 짐 로저스 회장이 등장했던 게 97년 외환위기 때 고 김대중 대통령이 짐 로저스를 만났고 그래서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30년 전에 등장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등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지지 선언을 한다는 게 큰 영향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사실은 선거는 우리 국민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저는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번에 어떤 이 내란을 막아내고 또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 그리고 또 내란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환율이라든가 물가 지금 또 국제 신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건 우리 국민들이 결단할 문제이고요. 다만 이런 짐 로저스 같은 분조차도 지금 남북 관계 이런 것이 실제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 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마찬가지로요. 내란과 같은 이런 상태가 한국 경제 그리고 국제 신인도에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한국 정치의 어떤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것이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 지표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저는 또 의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일단 리박스쿨 이게 어떤 조직인 건가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전에 저는 제가 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조직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네. 이승만 박정희 학교 리박스쿨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단체가 아주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을 자기 과업으로 삼는 이런 교육 단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극우 성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5.18 민주화 운동이 공산 폭동이고 이런 수준의 아주 상식과 어떤 보편적인 역사 인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 이걸 교육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또 이 리박스쿨 출신자 중에
지난 서울 서부지법 그 점거 폭동 거기에 가담해서 체포된 사람도 또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리박스쿨이 주관하는 행사에 또 불행하게도 우리 김문수 TV가 협력단체로도 참여했던데요. 아무튼 이 단체가 이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유 손가락 군대 이런 이름을 가진 댓글팀을 운영해서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이걸 매우 치밀하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벌였고요. 그런데 이거요. 과거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론 조작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의, 민심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중대한 불법 부정선거인데 이런 불법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격적입니다. 이 리박스쿨 사건이 뉴스타파가 지난 주말 잠입 취재를 한 걸 단독 보도하면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게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늘봄 학교죠. 이 늘봄 학교가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체제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데 리박스쿨이 이 늘봄 학교의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늘봄 학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정책이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자체로도 교육계 쪽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말씀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삼시세끼도 주고 물론 이제 교육적 돌봄까지도 같이 제공한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과다, 아동학대다 이런 이제 논란도 많았는데요. 근데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왔고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로 삼았는데요. 이걸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매거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기존에도 계속 발생되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거기에 리박스쿨 관련자들, 특히 댓글 부대, 댓글단의 단장, 이런 분들까지도 또 강사로 참여하고,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5.18 공산폭동이다. 이런 식의 역사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하죠. 이거 어린 우리 아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역사 교육 맡겼다? 이거 정말 지금 그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리박스쿨이 늘봄 학교 교육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뒤에 방과 후 교사로 취업을 시켜서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님 보면요.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모른다. 시치미를 좀 떼더라고요. 이게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공격할 때는 없는 사실도 막 조작해서 엄청나게 사실인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건 자꾸 모른다 하는데요. 이게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김문수 TV 본인 유튜브 채널과 이 리박스쿨이 같이 협업까지 해왔고 그리고 어쨌건 이게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댓글 조작 자체가. 그렇죠. 이걸 저는 김문수 후보가 몰랐다? 저는 솔직히 몰랐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천만보 양보해서 몰랐다 손 친다면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그 자체로도 지금 본인 주변에 이루어지는 이 선거 과정 이런 걸 전혀 본인이 파악하거나 관리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 후보 자격 좀 미달이라는 걸 또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난 2020년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혹이 일자 리박스쿨 유튜브 동영상이 다 사라지고 극우 콘텐츠로 꾸며졌던 늘봄연합 카카오톡 프로필도 기본 프로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물론이죠.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리박스쿨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도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거기서 봤다, 거기 나타났다, 또 이런 증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거 몰랐다는 것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댓글 부대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도되자 지금 증거 지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육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일도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침투해서 일종의 어떤 세뇌 교육, 그것도 아주 왜곡된 역사인식, 반민족적이고 또 반공동체적인 이런 그 내용으로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키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정말 조금은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전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네네. 목요일, 금요일 사전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네. 있기도 하고 선거관리단이 남편 대신 투표를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전투표 관련된 이른바 관리 부실 문제죠. 이거는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보고요. 저는 엄중히 책임도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이제 어떤 개선 대책 이런 거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사실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는 참 좋은 제도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건 주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넓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 좋은 제도가 이런 관리 부실로 인해서 어떤 얼룩지게 한다면 이거는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책임지고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기존의 어떤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 어떤 근본적인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짓는 것, 이것은요 또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네. 선거 불복 같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걸 설마 근거로 이 정도 물론 이 자체가 없었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어쨌건 선거 과정에서는 매번 그거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요 이런 이른바 부실 관리로 인한 약간의 행정적인 또 절차적인 뭐 이런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선거에 불복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아예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막 나간다 할지라도 뭐 그럴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다음 선거 또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냥 뭐 쿠데타하고 끝장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태도였으니까 막 나갈 수 있었지만 어쨌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으로 존재하는 이상은요. 그런 정도의 막가파식의 대응은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저도 신뢰는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대선 막판까지 단일화 문제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다.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미 졌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투자하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이 원하지 않으니까 끝났다 봐야겠죠. 네. 저는 아마 뭐 단일화 쉽지 않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투표 개시 직전까지 또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 그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쪽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준석 후보 쪽도 사실은 이제 향후 대선 이후를 생각할 때 본인이 여러 가지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이준석 씨야말로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엄청나게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어떤 최대의 조건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저는 투표 개시 직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네. 이제 내일 대선입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는데요. 끝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그저 주어진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 세우고 또 총뿌리를 맨손으로 움켜쥐었고 말 그대로 진짜 음동설한 폭풍 한술 맞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렵사리 싸워서 얻어낸 투표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투표권을요. 내란 세력 부활시키는 데 쓴다면 이건 진짜 우리 청년들 2번, 3번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어렵게 얻은 투표권 주인의 권리를 제발 좀 헌정 질서 회복하는 데 써주십사. 또 민주주의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미래 제발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투표권을 좀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에 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이웃이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꿈 펼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꼭 잘 행사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